우리가요, 부수 214가지에서 자연편 73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는요, 인간편 141자를 배우죠. 자, 인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사람에 관계된 글자 25자, 그리고 신체에 관계된 글자가 58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활을 하죠. 그 또한 58자예요. 이렇게 총 141자의 인간에 대한 부수가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사람에 관계된 그 부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칭에 관계된 건데요. 자, 사람인. 그런데 어떠한 글자의 왼쪽 변에 위치했을 때는 이렇게 변합니다. 바로 사람인 변. 두 번째, 사람의 의미를 가진 부수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냐? 어질다, 좋다 이겁니다. 어진 사람 인. 그런데 이 어진 사람 인은 사람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보십시오, 모양을. 걸어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걷는다, 행동한다, 이런 의미로도 함께 쓰입니다. 사람인, 어진 사람, 인.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냐? 나 자신의 개인을 위한 사람, 이런 뜻으로 나 자신의 개인, 이익, 이걸 사사롭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울 사, 그런데 그걸 줄여서 사사사 이렇게 씁니다. 사사사. 그런데 이 사사사가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먹는 마늘 있죠? 마늘모. 그런데 마늘이란 의미보다는 개인, 사사로운 이익 또는 사람,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인공, 이 글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인공. 이 장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만드는 사람은 어떤 걸 제작한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 장인은 정성을 다해서, 혼을 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인공. 근데 이 장인이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장인이 결국엔 뭐합니까? 물건이든 뭐든 만들어내죠. 그래서 장인공은 만들공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연상해서 우리 함께 이해해 볼까요? 사람은 어진 마음으로 사사로운 개인을 위해서 어떠한 물건을 만든다. 사람은 어진 마음으로 개인을 위해 만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가족에 대한 글자를 보겠습니다. 가족, 아버지, 부. 아버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어머니, 모. 자, 여기서 동글뱅이 5개 치십시오. 원래요, 부수에는 어머니, 모가 없습니다. 선생님, 없는 부수를 왜 가르쳐 주세요? 의미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모라는 부수는 없지만 대신에 원래의 부수는 이겁니다. 말무. 말다, 그만두다. 말다, 싫어요. 이런 말무. 모양이 어머니, 모하고 말무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말무는 다 연결이 선이 되어 있죠. 자, 어머니, 모의 부수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모가 아닙니다. 바로 말무가 어머니, 모의 부수예요. 또 하나, 말무자는요, 어머니, 모자에 선을 연결한 것이 말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원 자체가 어머니, 모와 말무는 일맥상통하는 연결선상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 부와 함께 말무를 어머니, 모로 대체하여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자, 아버지 부, 어머니 모,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드디어 자식이 나오죠. 자식은 성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 자, 아들, 자, 여자녀, 여자녀. 자, 아들, 자는 아들이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 여자녀, 아들, 딸 구분하지 않는 자식을 총칭하는 자식자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자녀는 제가 지금 표현을 여자라고 했지만 원래는 계집녀, 계집녀 이게 원래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맞는 표현이 계집녀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그 또한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이 동양사상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에 여자녀, 그때 당시로는 계집녀로 조금은 비하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남자, 여자 구분하기 전에 부모님한테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또한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들끼리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어원은 계집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사실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씨씨 또는 각시씨. 성씨씨. 너 성씨가 뭐니? 성씨씨. 그래서 부모, 자녀는 같은 성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요. 하지만 여기는 연상을 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 자녀는 같은 성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인생에 관련된 거예요. 인생. 자, 그럼 첫 번째 글자 이겁니다. 날생, 날생, 날다. 이게 아닙니다. fly 이게 아니에요. 뭐냐?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태어나다. 그럼 태어나고 나서 뭐합니까? 살아가지요. 그래서 날생은 살다, 살생이라는 또 다른 뜻을 함께 많이 활용합니다. 날생, 살생. 자, 다음에 사람이 태어났어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돼요? 늙어지죠. 늙어집니다. 늙을로, 늙을로. 그래서 늙으신 분 뭡니까? 노인. 자, 그런데 늙으니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말잔 말이에요. 한자는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사람의 공손한 도리. 그 또한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늙은 이보다는 노인. 근데 노인 또한 조금은 그렇다면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우리들은 공손히 그렇게 호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늙을로. 자, 그 다음에 사람은 태어나서 늙습니다. 늙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수가 들어가면 항상 통증, 질병, 아픔을 나타냅니다. 바로 병들어 기댈력, 병들어 기댈력 또는 병질엄, 병질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글자 밑줄 쫙, 동글뱅이 쫙 바로 뭐냐? 뼈, 뼈, 앙상할 알, 뼈, 앙상할 알. 뼈가 앙상해졌어요. 뼈가 앙상해졌다는 건 가죽이나 피부나 아니면 살, 근육 이런 것들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기 직전에 어떤 그런 모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죽을 사, 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뼈, 앙상할 알. 그런데 이 글자는 이러한 글자로도 변형돼서 활용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주검시. 아, 주검이 뭡니까? 시체. 시체는 뭐예요? 죽은 사람을 시체 또는 주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검시,
시체할 때 시. 자, 그런데 이 주검은 시체는 누워있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주검 시자는 시체 주검도 뜻하지만 누워있다, 눕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검시. 자,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는 죽으면 영혼. 이것을 동양에서는 혼 또는 백, 넉혼 넉백 해서 넉, 혼백이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귀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신령세원 한자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올바른 도리를 지키기 때문에 귀신이 안 됩니다. 더 좋은 사후의 세계에서 또 더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자, 귀신, 귀, 귀신, 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연상법으로 알까요? 자,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뼈가 앙상해져서 주검이 돼서 귀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생, 로, 병, 그리고 사. 이 사에서는 뼈 앙상할 알이지만 죽을 사 변이니까 사로 우린 기억하면 됩니다. 생로병사, 죽어서 주검이 되기도 하고 귀신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들은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성장.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을 합니다. 커갑니다. 그 성장에 관련된 글자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자는 이겁니다. 붓, 율. 자, 우리는 연필, 볼펜 뭐 많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붓으로 한 글자를 쓰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붓, 율. 물론 붓, 필자도 있어요. 하지만 붓수 214자 중에서 특히 인간편에서는 붓, 율을 활용합니다. 자, 다시 붓, 율. 자, 붓으로 뭘 할까요? 글을 쓰거나 글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글월문. 글월문. 사람은 태어나서 붓으로 글을 배우고 글을 쓰고 이게 바로 성장의 과정이다 이겁니다. 다음에 견줄비. 견줄비. 서로의 실력을 견준다라는 의미로 견줄비. 다음에 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예전엔 선비가 됐어요. 선비사. 선비사. 자, 선비가 됐는데 임금을 모시는 직책으로도 궁궐에 들어갔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임금을 누가 모십니까? 신하신. 신하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이 성장의 마지막 글자는 병부절. 아하, 병부절. 병부는요, 서로 간의 어떤 약속이나 증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바로 병부라고 합니다. 또는 어떠한 직책에 올라갔을 때 너 이 직책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걸 준다 해서 병부를 줍니다. 그래서 그 병부를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쪼개요. 쪼갰을 때 한쪽 면이 이러한 모양이 돼요. 또 다른 쪽은 이런 모양 되겠죠? 이걸 서로 나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병부절은요, 무릎이 꿇린 상태의 병부절로도 변형이 돼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병부절이란 의미도 있지만 무릎을 꿇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병부절.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상해서 쉽게 이해를 하고 오래 기억할까요? 자, 붓으로 글을 배워 견준 뒤 선비나 신하가 되어 그 증거로 병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붓으로써 글을 배워 견주고 그 견준 결과로 선비나 신하가 되어 병부를 받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는 총 4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글자 이것입니다. 고을읍. 고을읍. 아하, 고을읍자네요. 자, 읍사무소 이렇게 되죠. 읍사무소. 읍을 관리하는 사무소입니다. 고을읍. 자, 그런데 고을읍이요, 어떠한 글자의 오른쪽에 붓으로 쓰일 때, 즉 우부방의 개념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다음엔 마을리.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지금 마을리, 마을리. 자, 고을이나 마을이나 여기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농사가 뭡니까? 바로 밭전. 밭에서 일을 합니다. 밭전. 근데 또 다른 밭이 있어요. 뭐냐? 농촌에서만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촌에도 밭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밭이에요. 자, 소금밭로, 소금밭로 이렇게 씁니다. 그 소금밭은 뭐예요? 굉장히 짜죠. 근데 땅에 있죠. 그래서 짠, 땅, 로. 짜다, 땅, 짠, 땅, 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고을과 마을에는 밭도 있고 소금밭도 있네. 한 번 더. 고을과 마을에는 밭도 있고 소금밭도 있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간편에서 우리는 사람에 관계된 25자를 확실하게 공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는요, 우리의 몸을 나타냅니다. 몸. 그러면 먼저 몸부터 어떠한 부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몸, 신. 몸, 신. 그래서 우리 신체가 튼튼해야죠. 이런 얘기하죠. 그때 몸, 신. 두 번째 또 몸에 관련된 부수가 있습니다. 뭐냐? 몸, 기. 몸, 기. 자, 이래서 몸신과 몸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냥 몸신, 몸기, 이게 아니라 몸은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몸은 참 신기하구나. 몸은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몸신, 몸기. 자, 다음에는 몸에는요, 기본적으로 털이 나요. 그래서 이 털이 한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쓰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 털이요, 몇 가지가 딱 있습니다. 부수에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털럭, 모, 털럭, 모, 털모. 이렇게도 많이 알지만 어원 자체는 털을 터럭, 터럭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근데 털모도 올바른 표현이에요. 근데 우린 더 올바른 표현을 쓰시죠. 털럭, 모. 자, 그 다음엔 털럭, 삼. 털럭, 삼. 같은 털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털럭, 모, 털럭, 삼. 이번에는요, 털럭, 삼이 들어갔는데 요런 글자네요. 털럭, 발. 털럭, 발. 자, 이 털럭발은요, 조금은 길장자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늘어지다, 길게 늘어지다 이런 의미도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늘어질 표, 늘어질 표. 그래서 털럭발, 늘어질 표. 요 2가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총 4개라 그랬습니다. 말, 이을, 이. 말, 이을, 이.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다가 저 말로 옮겨갈 때 도와주는 글자 조사, 뭐 어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말을 이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 이을, 이. 그런데요, 말, 이을, 이 글자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구렛나루에서 만들어졌어요. 귀 옆에 구렛나루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디요? 턱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몸으로 내려가죠. 몸의 위치로. 자, 이렇게 해서 수염이 구렛나루부터 말이 이어지듯 이어져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말이을 이. 말이을 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 방에 우리가 내 것으로 소화를 할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털럭은 모삼바리. 털럭은 모삼바리. 그럼 모, 털럭모, 삼, 털럭삼, 발, 털럭발, 이. 말이을 이. 말을 잇는 거지만 털의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털럭은 모, 삼, 발, 이. 아시겠죠?
이러면 잊지 않고 여러분들은 내 것으로 아주 영원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인체에서 모든 혈액을 움직이게 합니다. 동맥, 정맥, 혈액순환. 어느 장기일까요? 바로 심장입니다. 딱 하나예요. 이 심장입니다. 그러면 심장을 나타내는 한자는 바로 이겁니다. 마음심, 마음심. 자, 이 마음심은요, 왜 심장에 쓸까요?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은 곧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은 곧 심장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머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붓수에서 머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뭘로 구분하냐? 머리수, 머리수. 지금 모양을 잘 보십시오. 위의 모양입니다. 위의 모양. 자, 다음에 머리혈. 이제는 뭔가 뾰족뾰족한 게 아래쪽에 있네요. 머리혈. 머리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머리 부분. 머리 전체가 아니에요. 머리 부분 두. 머리 부분 두. 근데 이것은 돼지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돼지해 글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돼지해 머리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곧 세 개다. 뭐요? 머리, 수, 혈, 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머리, 수, 혈, 두. 머리, 수, 혈, 두. 머리, 수, 혈, 두. 된 거예요. 아, 붓수 214자에서 머리에 관계된 건 머리, 수, 머리, 혈, 머리 부분, 두. 아, 세 개구나. 이렇게 우리들은 확실하게 의미별로 묶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엔 얼굴에 관계된 글자는 딱 하나밖에 안 돼요. 뭐냐? 낫, 면. 낫, 면. 또는 얼굴면이라고도 하는데 이 얼굴을 예전에는 낫. 그래서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황을 민낫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엔 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눈, 목, 눈, 목. 물론 눈 안자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붓수입니다. 붓수에서의 눈을 나타내는 것은 눈, 목. 원래 눈은 이렇게 가로로 뉘어져 있어요. 이것을 세웁니다. 세워서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눈, 목입니다. 볼견, 볼견, 보일시, 보일시. 자, 그래서 눈은 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능동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 싫은 것을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살다 보면 아니 될 나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력을 여러분들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눈은 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는 코. 코입니다. 자, 코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원래는 코 비자가 하나가 있는데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자. 스스로 자. 스스로 자가 어떻게 코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자, 스스로 자자는요 원래 코 비자하고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스스로 자,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그렇게 쓰이고 코비자는 별도로 이렇게 쓰입니다. 코, 비, 코, 비. 자, 그래서 코는 두 가지 개념이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 코, 비. 이렇게 쓰입니다. 자, 코는요 누가 나를 가르칠 때 표현하는 그 위치를 코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나 자신 중에서 코로 나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나 말이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코, 비, 스스로 자, 둘 다 코에 연결된 그러한 한자입니다. 자, 코는 뭐랍니까?
냄새를 맡죠. 근데 부수에서는 향기의 개념인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향기롭다 할 때 향기, 향.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연상하냐? 코는 자비롭다. 그래서 스스로자 코비. 코는 자비롭기 때문에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다음엔 귀로 갑니다. 귀, 이. 바로 이 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귀, 이. 자, 귀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소리를 듣지요. 그래서 귀와 연관된 것은 소리, 소리, 귀로 소리를 듣는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요거는 조금 많아요. 뭡니까? 입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 한자에서는 어떠한 부분은 한두 가지밖에 없고 어떠한 부분은 뭐 10가지, 20가지 막 이렇게 많은 것도 있어요. 그만큼 쓰임의 확률,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입이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더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입은 말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 볼까요? 입구. 입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을 하기 위한 혀가 있죠. 혀설. 그리고 입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이가 있어요. 근데 그 이를 우리는 치아라고 합니다. 그럼 치아가 뭡니까, 선생님? 치아는요, 이치자, 이치, 그리고 어금니 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치와 어금니 이래서 치아가 되는데 여기서 이는요, 앞에 나온 앞니 그리고 송곳니. 앞니는 야채를 자릅니다. 송곳니는 고기를 찢어요. 어금니는 밥을 부셔요. 바로 이러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아. 근데 여러분들, 야, 이빨 닦자. 이거 올바른 표현 아닙니다. 왜요? 이빨은 짐승의 이를 이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니까, 야, 이빨 닦자. 이빨 봐. 이빨 빠졌네. 이게 아니라, 치아. 자, 이 닦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입은 입인데 어떤 명칭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언. 저 입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말씀언. 또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걸 가로왈. 옆에 가로가 아닙니다. 가로사대. 내가 말을 하는 거, 말을 가로사대. 이럴 때 표현으로 가로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입 벌릴 감. 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떨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고 먹죠. 물을 마실라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리고 먹죠. 그렇죠? 그래서 입 벌릴 감. 그런데 입 벌릴 감 글자를 보니까 위가 터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가 터져 있는 큰 입구다. 위튼 입구. 근데 이런 모양이 뭐라 그랬습니까? 몸. 위튼 입구, 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려워요. 하품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요. 하품, 흠. 근데 하품은 글자를 딱 보니까 입 안에서 뭔가 기운이 이렇게 뭐 쫙쫙 뻗어나가는 그러한 기운이 있죠. 그래서 입을 통해서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하품, 흠. 자, 다음 글자는 목이 메이다. 떡을 갑자기 확 많이 먹었더니 목이 메이다. 목멜기. 근데 이 목멜기는요, 목이 메이다 말고도 없을무 이렇게도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들을 우리 장기기억원리법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가로사대. 뭐라고요? 말씀을 가로사대
입을 벌려. 입 벌릴 감. 입을 벌려. 하품하듯 하면 목이 메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로사대 입을 벌려 하품하듯 크게 하면 목이 메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엔 입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바로 음식을 먹으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맛에 관계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울신. 매워요. 너무 매워요. 매울신. 자, 그리고 달콤합니다. 달아요. 달아요. 달감. 그래서 맛이 매콤달콤하다. 맛이 맵고 달다. 매콤달콤. 이렇게 우리들은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제는요, 신체 아래로 내려옵니다. 손이에요, 손. 자,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요, 수족을 써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손수, 발족. 그러니까 발이 있어야지 어디를 걸어가죠. 손이 있어야지 뭘 하죠. 그렇죠? 그래서 손과 발은 상당히 중요하게 한자에서는 쓰입니다. 예로부터 머리를 하늘, 몸을 땅,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사는데 목에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 목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목, 발목도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은 우리 신체를 움직이고 영위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수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명칭에 관련된 것 중에 첫 번째, 당연하죠. 손수. 자, 이 손수는요, 어떠한 글자의 왼쪽 변에 부수로 쓰일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제방변. 자, 다음 두 번째, 손톱조. 자, 이 글자는 조금 길죠. 길다 보니까 어떠한 글자와 함께 쓰일 때는 이렇게 짧아집니다. 손톱조. 자, 다음에는 마디촌입니다. 이 마디촌은요, 총을 빵 써요. 가위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요쪽에 어떠한 손의 마디, 손목 마디에 맥이 뛰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맥이 뛰는 것을 점주로 팍 찍어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마디촌. 그런데 이 맥은 어떠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움직여서 떡 이렇게 뛰지요. 그래서 규칙의 의미, 그 규칙은 법도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디촌, 법도촌이라는 의미로 확장돼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는 왼쪽 좌, 왼손 좌. 자, 왼손 있어요. 왼손 좌. 다시 왼손 좌. 그런데 이 왼손 좌는 왼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싹이 납니다. 그래서 쌍날철. 뭐라고요? 싹이 납니다. 쌍날철. 왼손 좌, 쌍날철. 자, 왼쪽이 있으면 그렇지, 오른쪽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우, 오른손 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른손 우 이렇게 아시는 분보다 또 우, 또 다시 again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우. 하지만요, 또라는 의미도 많이 쓰이지만 더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손. 그 중에서도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로 손에 관련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은 장기기억 연상법으로 할까요? 자, 손은요, 손은요, 손톱과 마디, 손에도 마디가 다 있죠? 손톱과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손과 오른손이 있다. 이거 너무 쉽네요. 손은 손톱과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손과 오른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손이 어떤 행위를 합니다. 행위. 어떤 걸 만들어내거나 움직여요.
그 행위에 대한 글자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쌀포. 쌀포. 이게 하나의 뭘 감싸는 몸의 형태죠. 쌀포, 몸. 이거는 쌀미자의 쌀이 아닙니다. 감싸다, 안아주다, 품다. 이러한 개념으로 쌀포. 두 번째, 손으로 또 뭘 합니까? 받들어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걸 받들어요. 받들공. 받들공. 자, 그런데 이 받들공자가 어떠한 글자의 밑, 발로 오면 스물입, 발, 스물입, 발 이렇게도 쓰입니다. 다음에 손으로 뭘 하냐면 쳐요. 공격하라, 때려요. 칠복. 그런데 이 글자보다 실질적으로 변형된 칠복, 이걸 그럴 문자랑 좀 비슷하다 해서 등그럴문, 이걸 사실 칠복으로 굉장히 많이 쓴다는 사실 동글뱅이 5개 밑줄 쫙 하시기 바랍니다. 칠복. 마지막으로 싸울투. 손의 행위 마지막 싸울투. 자, 투쟁한다. 권투. 싸울투. 이렇게 씁니다. 문문하고 조금 비슷하죠. 다시 한번 싸울투.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손으로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을 감싸고 받들기도 하고 때리고 치고 또는 싸우기도 한다. 다시, 손으로 감싸고 받들기도 하지만 치고 싸우기도 한다. 손으로 감싸고 받들기도 하지만 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손이 끝났어요. 잘하셨습니다. 손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그렇죠. 발이 당연히 오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발. 어디를 갈 때 발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발은요, 부수 214자 중에서 발의 명칭은 2가지가 있어요. 발족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족. 그런데 발에 관련된 게 하나가 더 있네요. 뭡니까? 발소. 이 또한 뭔가 걸어가는 모양새를 띠죠? 바로 무릎부터 아래의 정강이 모양을 본뜬 것이 발소. 이 발소는요, 짝을 이뤄서 우리가 걷잖아요. 그래서 짝을 이뤘다라는 의미로 짝필,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짝필. 자, 그리고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도 걷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조금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디가 삐어서 절름절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왕, 바로 이러한 글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로 어떻게 합니까? 다니죠. 이걸 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일행 또는 행할행. 자, 이 글자도 있는데요. 이 행할행자, 단일행자는요, 우리 수학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항렬을 볼 수 있습니다. 항렬. 그래서 그때 항렬항 이렇게 또 다른 의미의 훈음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단일행, 행할행은 항렬항 이렇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니기도 하고요, 멈춰서 그치기도 합니다. 그치다는 것이 2개가 있는데, 하나, 그칠지. 피가 그쳐요. 지혈. 그칠지. 다음에 그칠간. 그칠간자 많이 나옵니다. 그칠간. 사람이 다니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는데 그치는 건 2가지가 있다. 그칠지. 그칠간. 그리고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왼쪽 오른쪽 서로 어그러지면서 걷습니다. 어그러질 천. 양쪽의 발이 어그러질 천. 그래서 모양조차도 조금 틀리죠. 다음, 자, 발로써 우리 신체를 지탱합니다. 지탱할 지.
또 지탱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올바로 우리는 서 있어요. 설립, 설립.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걷죠. 아까 다닌다, 다닌다. 이건 어떤 일들, 행위를 행한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걷는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부수는 바로 걸을 척, 걸을 척. 자, 사람인 변하고 비슷하죠. 근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두 명의 사람이다. 두인변. 사람이 중복되어 있다. 중인변. 이렇게도 쓰입니다. 다음엔 걸을 발 또는 필발. 걷는데 조금은 뛰어나듯이 좀 높이 걷는다. 그래서 꽃이 피다. 이런 개념으로 걸을 발 또는 필발. 근데 위쪽에서 많이 쓰이니까 필발머리, 필발머리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자, 사람은 이제 걸었어요. 이젠 뛸 줄도 알죠. 달릴 줄도 압니다. 그래서 달릴 주, 달릴 주. 그래서 걷고 달려서 내가 목표한 지점에 이르러요. 이르러요. 다가갑니다. 그걸 미치다, crazy 이게 아니라 다가가다, 이르다. 이걸 미치다, 어떠한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가가다라는 것이 이를지, 이를지,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비슷한 말로 미칠 이, 미칠 이. 이건 어떠한 것이 닿다, 닿다. 닿으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다가가야죠. 미칠 이. 자, 미쳤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이르렀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립, 들립.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은 길지만 하나하나씩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연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연상을 하냐? 발족과 발소로 절름거리며, 다시 발족과 발소로 절름거리며 다니고 그치기도 하고, 이때 그치기도 하고는 그칠지, 그칠간. 그리고 발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지탱하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 발족과 발소로 절름거리며 다니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고 지탱하고 서 있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들은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 안 나요? 다시 돌리십시오. 이게 바로 이 강좌의 매력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리셔서 한 번 더 기분 좋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걷기도 하는 겁니다. 걸을 척, 걸을 척. 걷기도 하고 또 걸을 빨이잖아요. 이걸 함께 보는 겁니다. 걸을 척, 걸을 빨 또는 필발. 자, 또 걷기도 하고 달릴 줄, 달려서 걷기도 하고 달려서 이르러요. 이를지, 미칠리, 이르고 미쳐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걸어서, 걸어서, 달려서, 이르러 미칩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당연한 이 그림을 형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요, 한 큐에 딱 외워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쉬엄쉬엄 갈 착, 쉬엄쉬엄 갈 착. 원래의 글자는 이겁니다. 쉬엄쉬엄 갈 착, 착받침이라고 했죠. 자, 맨 위에 점주자 하나 뺍니다. 길게 걸을 인, 길게 걸을 인. 그 다음엔 천천히 걸을 쇠, 천천히 걸을 쇠. 다음에는 뒤쳐져서 와요. 뒤져 올 치. 뒤에 쳐져서 옵니다. 뒤져 올 치. 자, 쉬엄쉬엄 갈 착, 길게 걸을 인, 천천히 걸을 쇠, 뒤져 올 치. 자, 그런데 천천히 걸을 쇠와 뒤져 올 치가 칠복,
등글얼문하고 조금 비슷해요. 요거 명심 잘 하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면 쉽게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걷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걷기도 하고 길게 걷기도 하고. 걷는 방법은 따라 하십시오. 착인쇠지. 착인쇠지. 쉬엄쉬엄 갈착. 길게 걸을 인. 천천히 걸을 쇠. 뒤저울치. 그래서 걷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까지 끝났네요. 이제 부스에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생활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생활에 대한 글자, 쉬운 8글자도 지금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의식주, 그쵸? 그 내용이 이제 다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비가 와요. 비를 피할 집이 필요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을 막을 집이 필요해요. 가족들끼리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할 집이 필요합니다. 집에 관련된 글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면. 집면. 자, 이 집면은 갓 있죠. 갓. 선비들이 쓰는 갓. 그래서 그 머리에 쓰잖아요. 그래서 갓머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갓머리란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이라는 뜻이 중요해요. 집면. 다음에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집엄. 집엄. 다음에 집호. 집호. 자, 이거는 지게문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는 지게호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그러면 지게호 이건 어떤 거냐? 우리 저 문문자 배우셨죠? 양쪽에 부잣집이나 이런 집이 양쪽을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집호자 이걸 지게문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반 서민이 드나드는 한쪽짜리 문을 의미하는 그 뜻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문. 자, 그리고 지붕에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무슨 집이 많았어요? 기와집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기와는요, 서로가 탁 조립되듯이 맞춰지는데 이게 바로 암컷과 수컷이 딱 만난다 이런 개념으로 암기와 수기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수가 딱 만난다. 그래서 기와와 그래서 만나는 모양의 그런 모양으로 기와와가 글씨가 이렇게 예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집에는요, 어떠한 손님이 나의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딱 주인으로서 기대서 있는 안석, 방석 이러한 개념의 글자가 있습니다. 안석괴. 예전에는 그 안석 속에다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뇌물을 집어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석, 조금은 부잣집의 개념의 느낌이 좀 있죠. 안석괴.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상을 시킬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면에는 엄호문과 기와 그리고 안석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집면에는 엄호문과 기와 그리고 안석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집은 집인데 집의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들이에요. 먼저 애워쌀 위. 집을 애워싸다. 애워쌀 위. 이 애워쌀 위자는 입구는 입구인데 굉장히 크죠. 큰 입구 몸. 자, 애워싼 것도 볼까요? 요번에 형태는 이렇습니다. 멀경. 자, 이 글자는요, 임금님이 경복궁 가보셨습니까? 임금님이 저 안쪽에 위험을 대비해서 저 안쪽에 살죠. 그래서 지금 밑에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열린 문으로 임금을 뵈려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멀경. 다음엔 상자방 그리고 감출해. 요거는 함께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상자에 무엇인가 소중한 걸 감춘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상자, 방 이것은 튼, 입구, 몸 이렇게도 됩니다. 감출해 이것은 감출해, 몸 이렇게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글자를 제가 더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 모방. 모방. 이 모는 어디에 모가 났다. 모서리. 그리고 그 어디를 뜻하기 때문에 방향 또는 어떠한 방법 또는 본을 뜨다. 본뜰방.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방. 이 또한 뭐예요? 어디에 어떤 모서리로 간다. 그런 위치, 방향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할까요? 이게 다 몸이잖아요. 몸. 그래서 몸을 에워싸 멀리 있는 상자에 감춰요. 그래서 모서리에 두는 겁니다. 몸을 에워싸서 멀리 있는 상자에 감추어 모서리에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랫동안 우리들은 이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젠 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옷에 대해서 명칭부터 볼까요? 옷의. 자, 이 옷의자는 어떠한 글자와 함께 쓰일 때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옷의 변. 변으로 쓰일 때 이 올자입니다. 다음 수건건. 수건건. 자, 이거는 일반 우리가 머리하고 세수해서 닦는 수건의 개념, 헝겊의 개념도 있지만 비싼 비단의 개념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건건. 자, 그 다음에 수건이 됐든 옷이 됐든 기본적으로 뭘로 만들어요? 그렇지요. 실로 만듭니다. 실사. 다음에 옷에 대해서 어떤 행위입니다. 바늘로 꼬맵니다. 그래서 바느질하다 이런 의미로 바느질할취. 다음에 옷으로 헝겊, 수건으로 뭐래요? 몸을 덮거나 물건을 덮습니다. 그래서 덮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덮을멱. 다음 덮을아. 자, 덮으라는 요렇게도 글자가 변형이 되네요. 덮을아. 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쭉 한번 연상을 시켜봅니다. 옷과 수건은 뭘로 만들어요? 실로 어떻게 합니까? 바느질을 하죠. 바느질을 해서 옷이나 수건으로 뭘 합니까? 덮는다. 옷과 수건을 실로 바느질하여 만든 뒤 덮는다. 덮는 건 뭡니까? 덮을멱, 덮을아.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람은요, 생활을 할 때 먹어야 됩니다. 이제 음식과 관련된 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밥식. 밥을 먹죠. 그래서 먹을식. 이렇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자, 이건 술이에요. 술인데 특정했어요. 어떤 술로 특정했냐면 울창주라는 것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게 부수에 있어요. 울창주 창. 이거는 술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여기서 술은 음료수 또는 물의 개념으로도 그렇게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식, 울창주 창. 자,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쵸? 그 도구의 첫 번째 글자는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에 밥을 덜어 먹죠. 자, 그릇명. 자, 그 다음엔 장군부. 그릇이 일반적인 그릇 말고도 질그릇이라고 있어요. 토기, 흙으로 질그릇. 그 질그릇으로 술병, 몸이 뚱뚱하고 목이 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술병 개념을 장군이라고 합니다.
임금 이런 장군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술병 질그릇을 나타내는 장군의 의미입니다. 장군부, 장군부, 질그릇 부, 질그릇 부. 자, 다음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구에 곡식을 빻아요. 절구, 구, 절구, 구. 자,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뭐 밥솥 요만한데 2인용, 3, 4인용에다가 아니라 솥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솥에 관련된 게 두 글자나 있어요. 자, 먼저 솥정, 솥정. 조금은 복잡하지만 솥의 모양을 띈 게 눈에 읽혀지시나요? 한 번 더. 솥정. 두 번째 솥이 있습니다. 솥력, 솥력. 자, 솥은요, 뚜껑으로 안에 있는 것을 막지요. 그래서 솥력은 막을 격, 막을 격. 요렇게도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연상해서 또 쉽고 오랫동안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밥과 울창주는, 밥과 울창주는 그릇과 질그릇에 담고 절구와 솥에 찐다. 다시, 밥과 울창주는 그릇과 질그릇에 담고 절구로 빻아 솥에 찐다. 이렇게 우리들은 연상을 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운송입니다. 운송. 뭐냐? 사람은 생활하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아무리 멀어도 걸어만 갔어요. 부잣집은 사람이 가마에 태워갔어요. 그게 끝이에요. 요즘은요, 자동차, 비행기, 배, 굉장히 많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죠. 그래서 옛날에 운송 도구는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푸스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수레거 또는 수레차, 인력거, 자전거, 자동차. 이렇게 수레의 의미지만 음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수레거, 수레차. 이제는 물로 운송, 이동을 합니다. 배주, 배주. 그래서 사람은 수레와 배를 타고 이동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요? 비행기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새만 날아다녔습니다. 사람은 수레와 배를 타고 이동한다. 자,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듭니다. 이 도구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이 또 활용이 됩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먼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 칼, 칼도, 칼도. 자, 이제 이 칼이 어떠한 글자의 오른쪽에 쓰입니다. 그때는 글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칼을 세워요. 그래서 첫 번째 세우는 건 짧게, 두 번째는 길게. 선, 칼도, 방. 자, 그 다음엔 비수비. 요 글자 한번 보십시오. 비수비. 요거는 비수, 짧은 칼이에요. 내가 휴대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숟가락이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숟가락비, 비수비, 숟가락비. 이렇게 함께 활용이 됩니다. 다음, 도끼근. 도끼근. 도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날근.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다음에 쟁기래. 쟁기래. 쟁기, 농사를 짓는 도구. 모든 걸 총칭해서 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정해서 가래를 뜻하기도 해요. 가래. 가래는 목에서 나오는 가래가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구의 가래를 얘기합니다. 쟁기래, 가래래.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모든 것을 다 막고 잡을 수 있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망, 그물망. 자, 그물망은 이렇게 글자가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상할까요? 자, 칼과 비수, 그리고
도끼와 쟁기 그걸로 그물을 찢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시 칼과 비수, 도끼와 쟁기로 그물을 찢는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이제는 전쟁에 쓰는 것들이 있어요. 창모, 창모 찌르는 겁니다. 근데 그 창은요 또 다른 글자가 하나가 있네요. 뭡니까? 창과, 창과. 그러니까 창은 창모, 창과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사실. 다시 창모, 창과. 자, 이제 창은 뭡니까? 뾰족한 거예요. 이제 뾰족하진 않지만 이것도 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뭐예요? 몽둥이 수, 몽둥이 수. 그러니까 몽둥이라는 뜻도 있지만 때리다, 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어떤 걸 탁 걸을 수 있고 찔를 수도 있는 갈고리 궐, 갈고리 궐. 자, 이러한 창이든 갈고리든 누군가는 찔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됩니다. 막는 게 뭡니까? 방패간, 방패간.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연상을 합니다. 창과 창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로 봅니다. 창과 몽둥이로 그리고 갈고리로. 창, 몽둥이 그리고 갈고리로 찌르는 걸 누가 막아요? 방패가 막는다. 창과 몽둥이와 갈고리로 찌르고 그것을 방패로 막는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는 멀리 있는 걸 쏘는 거예요. 자, 그 화살에 관련된 거 활궁, 활로 쏘죠. 활궁. 자, 그리고 잘 보십시오. 화살이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살시, 화살시. 또 하나는 화살인데 주살이라고 불러요. 주살익, 주살익. 활에 화살이나 주살을 당겨서 쏜다. 활에 화살이나 주살을 당겨서 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예전에는요. 전쟁에 나가면 또는 농사를 지을 때 흥을 돋궈야 돼요. 그렇지만 씩씩하게 농사 짓는 분들이든 아니면 병사들이든 그 흥에 겨워서 더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필요한 악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인간 생활에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그게 부스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북, 고, 둥둥, 둥둥, 북, 고. 요 글자 잘 기억하십시오. 북, 고. 두 번째 피리, 리코더, 피리, 피리, 약, 피리, 약. 북을 치고 피리를 분다. 북을 치고 피리를 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행위가 또 이제 있어요. 도구. 자, 뭐가 있냐? 힘력. 도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써야죠. 힘을 써야지만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력. 힘은 근육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 또한 바로 힘력입니다. 힘력. 자, 힘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죠. 자, 씁니다. 쓸, 용. 사용하다 할 때 쓸, 용.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구를 가지고 뚫어요. 땅을 뚫어요. 뚫을, 곤. 뚫을, 곤. 자, 제대로 뚫기도 하지만 삐쳐서 잘못 뚫을 수도 있습니다. 삐침별, 삐침별.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또 우리들은 쉽게 연상을 짓습니다. 힘을 써서 힘력, 쓸용. 힘을 써서 뚫었는데 살짝 빗나갔네. 아이, 실수했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힘을 써서 뚫었어요. 근데 살짝 빗나갔네. 살짝 삐쳤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옛날에는요. 점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것도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일기예보처럼 언제 무슨 날 어떤 때 비가 온다는 거 알면 우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는 그 일기예보의 개념으로 점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미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 족쇄로 빠져서도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의 어떠한 인생을 좀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만 가끔씩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글자가 있는데 첫 번째, 점괘효. 자, 점을 쳤어요. 그럼 그 괘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바로 효라고 얘기합니다. 자, 글씨를 보시겠습니다. 점괘효. 근데 이 점괘효는요, 점을 치기 위해선 서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점괘들이 서로가 사귀듯이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귈효 이렇게도 활용이 돼요. 점괘효, 사귈효.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을 친다 해서 점복, 점복.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점괘를 내어 점을 친다. 점괘를 내어 점을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숫자입니다. 오, 이제 막바지예요. 이 숫자하고 색깔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숫자 몇 가지냐? 4가지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너무 많은데 왜 4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부수는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자, 의미 속에서도 이 4가지가 굉장히 많이 부수로 활용이 됩니다. 자, 먼저 한일. 너무 쉽다. 그쵸? 한일. 이거는 일만이 아닙니다. 지평선이나 모든 것의 기준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 두이. 두이. 다음 8, 8. 이 8, 8은요. 모양을 보니까 양쪽이 대칭적으로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나눈 모양입니다. 그래서 8, 8 또는 나누다. 나눌 8, 나눌 8 이렇게도 씁니다. 다음 10, 10, 10, 10. 그래서 숫자는 부수에서 몇 개? 4개. 뭐요? 1, 2, 8, 10. 끝이네요. 너무 쉽습니다. 1, 2, 8, 10. 1, 2, 8, 10. 어느새 마지막으로 왔네요. 자, 마지막은 색깔입니다. 사람은요, 눈으로 색깔을 흡수하는데 이 색깔도요,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 토금수라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마다 그 오행이라는 속성마다 색깔이 다 배당이 됩니다. 그 색깔을 오행에 맞춰서 제가 한번 배당을 해봤어요. 먼저 색이니까 빛, 색, 빛, 색. 그리고 뭔가 나무가 봄이 되면 파릇파릇 올라와요. 푸를 청, 푸를 청. 봄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자, 여름이 됐습니다. 울긋불긋, 와, 벌겋게 만발합니다. 그쵸? 이건 뭐냐면 붉을적, 붉을적.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낙엽이 지면서 이제 가을로 넘어옵니다. 봄과 여름은 쭉 올라갔다가 이제 찬바람이 오면서 가을로 이제 내려오는 그 중간에 나뭇잎의 색깔이 어떻게 변해요? 누렇게 변합니다. 누를 황, 누를 황. 이것은 누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색깔로는 yellow, 노랗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의 대표적인 색깔은 바로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흰백, 흰백. 자, 근데 이 흰백은요, 하얗다라는 뜻 말고도 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극할 때 상대방이 없어요. 관객을 통해서 혼자 말을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홀로 독. 그때 흰백을 써요. 그때는 하얗다가 아니라 말할백입니다. 그래서 말할백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수에서는 검정색, 검다, 이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검을흑, 검을흑. 또 하나의 검다가 있네요. 검을현, 검을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색깔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은 청적, 황백, 흑, 그리고 현이 있다. 색깔은 청적, 황백, 흑, 그리고 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제공했습니다. 뭘요? 부수는 획수나 가나다순이 아닌 의미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의미별을 패키지화 시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배당 한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시게 됩니다. 야, 왜 이렇게 한자의 생명 부수라고 강조 또 강조를 했는지, 얼마나 한자에서 부수가 중요한 것인지 공부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껴지실 것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야, 내가 그때 진짜 부수 공부 잘했구나, 흐뭇하게 기쁨으로써 즐겁게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수를 끝을 또 안 내요. 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14자의 부수를 하나마다 더 확실하게 제가 또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진정한 프로의 세계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